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다시피 4월 17일이고요. 어제는 4.16이었습니다만, 4월 17일은 권오서 선생, 60만세 운동의 지도자인 권오서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89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88주기 행사를 조기 추모비 앞에서 작년에 치른 적이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89주기 추모제를 같이 지내려고 합니다. 추모제에 앞서서 올해는 좀 기념 강연을 준비해서 기념 강연을 하고 추모제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강연은 한 50분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권오서 선생과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서 선생의 삶과 60만세 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시각을 좀 정확하게 자리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시각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보고 한번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세 가지 오해. 독립운동에 대한 오해가 이것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오해가 있겠죠. 근데 주로 이 권오서 선생의 생애와 운동과 관련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오해 세 가지를 한번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 운동은 계급 해방을 추구한 것이지 민족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국사를 배울 때는 30년대를 딱 펼치면 어떻게 써 있었냐면 암흑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암흑기.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데올로기적 편향인데 독립운동이 분명히 치열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독립운동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독립운동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변조를 하는 거죠. 그 이후로 많은 사료들도 개발되고 많은 연구들도 진행돼서 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30년대 굉장히 치열했다는 게 알려지고 나니까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인정을 하되 그거는 진정한 독립운동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그런 식의 논리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주의 운동은 분파적 또는 종파적인 운동이라서 민족주의자와 협동을 배격했다는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불식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민족주의 계열, 보통은 이제 우파라고 하죠.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중시한 우파 자유주의자였다. 이런 식의 역사 수정주의가 요새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각자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독립운동의 첫 번째 오해. 사회주의 운동은 계급 해방을 추구한 것이 민족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0년대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대표했던 건 조선공산당인데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생겨서 28년에 이제 해체했죠. 조선공산당 선언을 26년 9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 유명한 문서인데요. 그 문서가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이제 알려져 갖고 이제 많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걸 제가 일부만 좀 따왔습니다. 강령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당면한 투쟁의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 압박에서 조선을 절대로 해방함에 있고 당면한 정치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이게 14개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1, 4, 6, 11 4개만 한번 꼽아봤습니다. 1번은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되 직접 비밀 보통평등 선거로 성립한 입법부에다 권력을 준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원리죠. 자, 두 번째, 일본의 군대 헌병 및 경찰을 조선에서 다 나가라. 6번은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11번, 간접세, 서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간접세는 폐지하고 소득세와 상속세를 누진세로 해라. 당시는 누진세제가 없던 시절이죠. 이런 식의 아주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선언이 공산당의 강령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보고 좀 이제 의아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공산당 그러면 무슨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줄 알았더니 민주주의, 민주주의 또는 이런 걸 했구나.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1운동이 지금 100주년 됐죠. 그래서 오늘이 3.1운동 100주년 또는 임시정부 100주년이 됐는데요. 3.1운동을 하던 시절이 몇 년도인가 하면 아시겠지만 1919년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났죠. 1919년 1월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파리 강화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18년에 끝나고 19년 1월부터 파리에 모여서 패전국한테 어떻게 배상금을 주느냐, 영토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거 갖고 파리 강화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배웠지만 3.1운동이 파리 강화회의 진행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리 강화회의의 승전국이 누구죠? 영국, 프랑스, 그리고 그걸 지지했던, 밀어줬던 미국. 이 세 명이 대표적인 승전국인데 전후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비전을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윌슨이 14개조를 제시했는데 14개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조입니다. 1조. 1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셀프 디터미네이션.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피어간 민족, 식민지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족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그런 권한과 힘이 있다. 식민지 민족이 자기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럼 민족운동가들이 그 14개조의 1조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독립이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가 언제 끝나면 6월에 끝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약을 맺고 그걸 베르사유 조약이라 하는데 6월에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느냐? 유럽을 재편하는 걸로 끝났죠.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은 어디서 시작됐죠? 보스니아에서 총성과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까? 패전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두 개였죠.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 두 개가 엄청난 큰 나라였고 이 두 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민족을 꼬드겨갖고 걔네들을 독립시켜주는 게 민족자결주의 내용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자면 승전국 입장에서 패전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패전국의 거대한 영토에 있던 소수 민족들을 독립시키는 그런 식의 논리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고슬라비아 그런 나라가 처음 생겼습니다. 나중에 내전의 씨앗을 거기서 품게 되죠. 어쨌건 간에 엮으려 좀 샜는데 식민지 조선의 조선 민족운동가들은 민족자결주의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 알았는데 승전국인 제국주의 국가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20년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1920년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르 2차 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레닌이 그 유명한 민족 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합니다. 20년, 바로 20년입니다. 민족 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가 핵심이 뭐냐?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데 있어서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무조건 지원하고 지지해야 된다. 이게 민족 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닌이 40만 루블을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직접 지원했죠. 그래서 그 돈 갖고 또 싸움이 벌어져갖고 뭐 백범일제도 나오죠. 김구가 자기 부하를 보내갖고 김립을 쏴 죽이고 뭐 별짓이 다 일어나죠. 어쨌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건 그런 것들을 볼 때 당시의 민족운동가들이 당연히 사회주의자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거죠.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사회주의자로 전향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이동휘, 뭐 안병찬,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운형 선생, 또 장건상 선생 이런 분들이 다 대표적인 민족운동가였고 이런 분들이 이 19년과 20년 과정을 보면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민족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공단선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독립운동에 대한 세 가지의 두 번째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분파적인 운동이었고 민족주의자와 협동을 배격하였다. 이게 이제 아닌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딱 기억나는 게 신간회의일 것 같은데요. 신간회 앞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 좀 훑어보면요. 먼저 국민당 창당 계획이 있습니다. 26년 3월에 조선공산당하고 천도교 둘이 합쳐서 국민당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물론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중국 민족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받은 거죠.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손문이 국공합작을 해서 공산당 사람들이 다 국민당에 들어와서 함께 국민당 대우에서 함께 민족독립운동을 하자. 큰 군벌들을 축출하고 국가를 국민혁명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죠. 27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큰 영향을 받아서 국민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좀 이따 보겠지만 26년 60만세 운동에는 대한독립당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오설 선생의 문건에 대한독립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발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조선민흥회라는 걸 20년 7월에 결성을 하는데요. 전진회라는 조직하고 조선물산장려회 들어보셨죠? 조만식 선생. 조선물산장려회라는 우파하고 전진회라는 좌파가 힘을 합쳐서 조선민흥회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좌파는 크게 두 조직이 있었는데요. 조선에는 조선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이른바 서울파라고 불리는 고려공산동맹 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 조직이 양분하고 있었는데요. 조선공산당은 국민당 창당을 계획했고 고려공산동맹은 조선민흥회를 만들었죠. 그렇게 돼 있고요. 하지만 조선민흥회는 1927년 이듬해 신간회가 만들어지자 해산하고 전부 신간회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우회, 조선공산당의 표현단체가 정우회인데 정우회하고 천도교하고 조선일보와 기독교 세력이 다 힘을 합쳐서 신간회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민족독립에는 대의에는 좌와 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민족독립은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식민지 민족의 염원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힘에서 실제로 왼쪽에 있는 좌파 사회주의 운동이 주도를 해서 천도교, 조선물산 장로회, 조선일보들과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세 번째 로 넘어가면 독립운동에는 세 가지 오해.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은 흔히 보통 우파라고 하죠.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중시한 우파 자유주의자를 했다. 최근에 뉴라이트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변조하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도 참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령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1번 강령입니다. 대산업기관의 공고화 시설을 국유화한다. 대규모 농공산 기업과 공용적 주요 산업은 국유화한다. 소규모 및 중소기업만 사용으로 한다. 굉장히 좀 과격한 강령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강령. 적의, 여기서 적이란 건 일제죠. 적의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 부적자라는 건 적에게 봉사한 사람이죠. 친일파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해서 국유로 한다. 세 번째로 몰수한 재산은 가난한 사람과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해서 국영 또는 공영의 집단 생산 기관에 충당한다. 네 번째, 토지의 상속 금지, 토지의 매매 금지, 토지의 유증 금지, 고리대금업과 고용농업을 다 금지한다. 2019년에 이런 얘기하면 좀 좌파라 그러겠죠? 이거 누구의 강령일 것 같을까요? 누구의 강령일까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령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입니다. 41년도에 통과된.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고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임시정부 강령이 이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 그러면 지금의 우파 그러면 자꾸 무슨 뭐 뉴라이트니 뭐 조선일보니 그러면서 무슨 사유재산이 무슨 뭐 옛날부터 무슨 인간의 본성에 막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데 임시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좌우파 협동전선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좌우파 협동전선을 할 때도 우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예,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좌우파 협동전선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앞부분에 권호서 선생 얘기 앞서서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독립운동에는 세 가지 오해를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자, 권호서 선생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권호서 선생 사진은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34살, 만 32세에 돌아가셨죠. 97년에 출생하셨고요. 권호서 선생의 일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생. 1897년 경북 안동의 가일마을 출생이고요. 친동생 중에 권옥이라는 선생님, 권오직이라는 선생님인데 권오직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해방 이후에 해방일보 사장을 지낸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숙청이 되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인 권오서 선생은 일제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셋째인 권오직은 북한에서 총살당하셨고 이런 상황입니다. 1916년 대구 고보에 입학하셨다가 민족사상을 고취했다는 혐의로 퇴학당하셨고요. 서울의 중앙고보, 지금의 중앙고등학교죠. 거기에 입학 후에 중퇴하셨습니다. 돈이 없어갖고요. 사촌 동생인 권오상이 역시 중앙고보를 다녔는데요. 좀 이따 보겠지만 권오상 선생은 60만세 운동에 당연히 관련자고 들어가서 고문으로 고문사 하셨습니다. 권오서 선생의 집안은 전부 다 고문사 하셨거나 다 총살당하셨거나 거의 다 돌아가셨고요. 가일마을이 거의 쑥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0년 동안 가일마을에서 권오설 이름은 꺼내지 않는 게 마을의 전통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근무하시던 전남도청에 근무하셨는데 그때 3.1운동에 참여하셨고 6개월 투옥되셨고요. 출옥 후에 귀향하셔서 교육운동, 사회개몽운동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년 시점에서 3.1운동 할 시점에는 당연히 민족주의자였겠죠. 근데 민족 자결주의가 그렇게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22년도에 같은 안동의 김재봉 선생 분과 교우에서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되죠. 잘 아시겠지만 김재봉 선생은 조선공산당 1차 책임비서입니다. 그래서 김재봉 선생과 함께 권오서 선생이 조선공산당을 창당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계속 열심히 활동하셔서 풍산소작인의 집행위원, 조선노동총동맹 상무집행위원, 소작쟁이 파업을 지도하시고 화요회, 무산자 동맹의 한양청년연맹들을 계속 조직하셨습니다. 25년 2월에 전조선 민중운동자대회 준비위원이 되는데요. 저게 됐다는 것 자체가 조선공산당 창당의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조선공산당이 언제 창당됐는지 아시죠? 오늘 창당됐습니다. 그래서 1925년 4월 17일에 창당됐고요. 그날 또 권오서 선생이 옥사하셨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 우연이라고 해야 되는지 참 역사에 참 필연이라고 해야 될지 전조선 민중운동자 대회를 4월에 열고 전조선 기자대회도 4월에 열고 일본 경찰이 이 두 개에 대해서 막
조사하고 감시하고 검열하고 신경이 팔린 틈을 타서 조선공산당을 만들려는 게 원래 조선공산당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전조선 민중운동단 대회 못 열었습니다. 일제가 못 열게 해서 여기에 준비위원이 됐습니다. 25년 4월에 이제 4월 17일 날 조선공산당이 창당되고 4월 18일에 고려공산청년회가 창당할 때 중앙집행위원. 그다음에 1925년 12월에 책임비서가 됩니다. 책임비서라는 건 대표를 말합니다. 왜 책임비서가 되냐면 25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선공산당 1차 사건이 터져서 수백 명이 검거됩니다. 그래서 1차 고려공산의 책임비서는 박헌영이었고요. 박헌영이 체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오서 선생이 2차 책임비서로 취임하게 됩니다. 20년 3월에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이 되고요. 20년 4월 바로 60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선전문을 작성 인쇄했지만 60만세 운동 3일 전인 6월 7일 정말 아쉽게도 일제히 종로경찰서에 체포가 되셨고요. 2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요. 징역 5년을 선고당하셨지만 형기를 채우기도 전에 고문 후유증으로 여기 바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오늘 89년 전에 옥사하셨습니다. 2005년도 참여정부 때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고요. 이 독립장은 유관순 열사하고 같은 훈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뒤늦게나마 권오서 선생의 독립운동의 열정과 그 뜻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해 준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권오서 선생을 전 국민이 알 때까지 이 행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자, 권오서 선생의 일생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60만세운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이 사진은 말이죠. 당시 60만세 운동이 만세 시위가 막 벌어지니까 만세는 크게 두 가지죠. 조선독립만세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외치는 게 있고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잡아가고 기마경찰들이 이제 군중들을 해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별로 남아있는 사진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건 간에 60만세 운동이 벌어진 구조입니다. 60만세 운동의 구조인데요. 이 구조를 보시면 60만세 운동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조선공산당 해외부가 있습니다. 이 조선공산당, 공산당이니까 좀 이렇게 좀 딱 느낌이 안 오죠? 우리가 공산당 그러면 일단 느낌이 무섭기 때문에. 근데 조선공산당에 대해서 아까 보셨어요. 조선공산당 선언. 민족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이걸 너무 국민들이 몰라요.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선공산당 해외부는 상해에 있었는데 이 해외부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25년 조선공산당이 생긴 다음에 일제가 강력하게 탄압을 해서요. 대부분이 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안 갇히고 체포를 면해서 망명하신 분들이 만든 게 조선공산당 해외부고요. 유명한 김찬, 김단야, 조동호, 조봉암 아시죠? 이승만이 총살했죠. 이런 사람들이 조선공산당 해외부를 만들게 됩니다. 조선공산당 1차 사건과 관련됐는데 망명도 하지 않고 잡혀가지도 않고 조선에 남아서 계속 투쟁한 사람은 권오서 선생 한 명뿐입니다. 중앙집행부 지도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 밑에 해외부가 밑에 2차로 출범한 고려공산청년회와 조선공산당을 지도하고 있었겠죠. 이 기본적인 조직적인 지도관계는 분명치는 않지만 개인적인 지도관계는 더욱더 분명합니다. 김단야는 권오서라고 아주 돈독한 동지관계였고요. 김단야가 실제로 60만세 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상해에 있다가 비밀리에 조선에 잠입합니다. 조선에 잠입해서 안동에서 권오서를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 기획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다 정하고 나서 김단야는 호련히 다시 상해로 뜨죠. 그래서 권오서 선생이 고려공산청년회와 조선공산당 이렇게 중앙집행회를 열어서 60만세 운동을 결의하고 좀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60투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스스로 위원장이 되죠. 그래서 60투쟁특별위원회 또는 고려공산청년회가 직접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지도하는 겁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별게 아니고요. 고려공산청년회가 지도하는 학생 조직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고려공산청년회 밑에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지도자인 이병립, 이선호가 나오는데요. 이병립, 이선호가 고려공산청년회 회원이에요. 고려공산청년회는 이건 비밀 조직이잖아요. 비밀 조직이 합법 공개 조직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만들어서 학생운동을 지도했던 거죠. 중앙고보, 배제고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원래 학생사회과학연구회라고 만들려고 했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사회과학이란 말을 못 쓰게 해갖고 그냥 과학연구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강령 1번은 사회과학을 보급함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과학이란 말은 사회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란 말을 쓸 수 없으니까 사회과학이란 말을 썼죠. 이거 또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좌파 계열이고요. 우파 계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천도교 구파가 있습니다.
천도교 교표는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천도교 신파 그러면 아실 거예요. 천도교 신파가 최린입니다. 최린. 최린은 나중에 친일파가 되죠. 예. 천도교 신파가 아니고 천도교 구파인 권동진, 이종린, 박래원 등인데 박래원이 고려공산 청년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천도교도 하고 고려공산 청년의 회원으로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권오설이 김단야의 지도를 받고 이병립, 이선호와 오른쪽에 박래원을 지도한 거니까 천도교 전체는 우파입니다만 천도교에서 60만 세 운동을 준비한 박래원은 고려공산 청년의 회원이니까 사실은 운동 전체를 고려공산 청년회가 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통동계란 말 많이 나오는데요. 통동계만 강조하는 역사책도 있습니다. 통동계는 뭔가 하면 중앙고보 학생과 중동학교 학생 5인이 순종이 사실 승하한 거 아닙니까? 순종이 죽어갔고 순종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중들이 다 슬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자는 게 60만 세 운동의 핵심이니까 스스로 이제 분기하여 독자적으로 준비한 그룹입니다. 근데 어떤 조직적인 전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우리 넘어갈 수 없다. 만세 시위를 벌이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둘이 연대하게 되나 하면요. 여기 지금 5인 중에서 박용규라는 분인데 이 박용규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래원은 고려공산 청년회 회원이니까 예, 비밀 조직의 회원이고요. 박용규는 합법 조직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다가 서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니네들도 준비하냐? 우리도 준비하고 있네? 야 그러면 겹치지 않게 너희들은 동대문 쪽에서 하고 우리는 종로 쪽에서 할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서로 주동이 뜨는 곳을 선정을 하는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60만세 운동이고요. 이렇게는 이제 역사책은 설명하고 있죠. 최근에 이상한 흐름이 생겼는데요. 아까 보셨겠지만 60만세 운동 6월 10일 날 하려고 했는데요. 6월 7일 날 발각이 돼서요. 대부분이 잡혀갑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부분들은 상해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없죠. 만세 시위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발각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잡혀갑니다. 박래원 씨 다 잡혀갑니다. 여기가. 쫙 잡혀갔죠. 6월 7일 날. 그럼 누가 남았죠? 요거하고 요게 남았죠. 그래서 실제 6월 10일 시위 당일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한 당사자는 학생들이죠. 그렇다고 60만세 운동을 60학생 시위라고 하면 역사적인 상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근데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생기고 있어요. 누가? 중앙고보 동창회가. 서울시 교육감도 중앙고보를 나왔습니다. 그분이 포함된 모임이 만들어져 갖고 60학생 시위, 그 다음에 중앙고보 학생들이 얼만큼 열심히 싸웠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 전모에서 싹둑 잘라버리고 요 둘이 했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사의 왜곡일 뿐만 아니라 이 둘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이병력과 이선호가 고려공산 청년의 회원이거든요. 그거를 싹둑 잘라버리고 야 공산 너무 많이 나온다. 야 부담스럽다. 잘라버려라. 이거는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 말을 또 제가 꼭 해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윤봉길 여사가 폭탄을 던졌는데 김구가 직접 안 던졌다고 김구가 안 한 건지 김구가 폭탄 던졌냐?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봉철 여사가 총을 쐈는데 김구가 쐈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권오설이 직접 시위했냐? 이렇게 60만세 운동을 연구했던 분도 중앙고보 동창회가 한 토론회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구조를 봤고요. 실제로 60만세 운동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도자 한번 보고요. 사진도 좀 나와야지 좋죠? 이분이 이제 김단야 씨죠. 김단야 선생. 김단야 선생은 이제 조선공산당 1차 공산당부터 만들었고요. 아까 조선공산당 상해 해외부를 이끌고 있었고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김단야 선생이 쓴 글도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박헌영의 동지고요. 이분은 37년도에 소련에서 숙청됐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우리나라의 조선 독립운동가들이 아까 사회주의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던 메커니즘을 설명했죠. 그래서 30년대 상당수가 모스크바나 소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주의 만주국이 이미 31년 성립되니까 만주에서도 살 수가 없게 됐죠. 근데 스탈린이가 일본의 밀정이라고 다 죽였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김단야 선생님도 그래서 돌아가셨죠. 조선 독립운동가한테 일제의 밀정이라고 죽이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 생각하면요. 피가 막 거꾸로 솟아. 스탈린 생각하면. 이 나쁜 놈. 그래서 김단야 선생님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이건 권오설 선생이 체포된 종로구 장사동입니다. 종로 3가의 피카디리 근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구상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60만 세 운동의 현장도 있는데요. 60만 세 운동 선창터라고 바로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지금 피카딜리 바로 앞이에요. 단성사 반대편이죠. 가시면 요 팻말이 서 있는데요. 이선호 등이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했다. 이때 지인과 함께 가시면 요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중앙고보생 이선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고보생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하면서 중앙고보가 이걸 다 했지 그러면 한마디 꼭 좀 해주세요. 이선호는 고려공산 청년의 회원이고 고노솔이 고려공산 청년에서 지도한 사람이야 라고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역사는 왜곡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 실컷 말컷 간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60만 세 운동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 진행. 먼저 20년 4월에 상해의 김내라가 조련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20년 5월 2일에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려서 60투쟁특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3명으로 조직되는데 권오솔, 이지탁, 박민영 이 3명이고요. 권오솔은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 청년을 같이 하고 있었죠.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고려공산청년의 책임비서. 이지탁, 박민영은 고려공청 회원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고려공청이 이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한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당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보면요. 조선공산당이 탄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이 직접 나서면 또 탄압을 불러올 수가 있다. 그래서 60투쟁특별위원회라는 가설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갖고 조직을 진행하자. 이렇게 결의한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가 그걸 뭐 봐주나요? 몽창 다 잡아갔습니다. 다 고문 수사하고 정말 처참하게 고문들을 했죠. 당시의 투쟁 방침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독립장을 조직하고요. 6월 10일 날 대시위 운동하고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연도에 격고문과 전단을 살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할 것 이런 식의 투쟁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날 권오솔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병립,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이병립과 천도교의 박래원을 만나서 만세운동 임무를 부여합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걸 딱 볼 수가 있죠. 천도교 구파 쪽 그다음에 그래서 권오솔이 문건 5종을 만듭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5월 30일 날 만들었던 문건을 5만 2천 부를 인쇄해서 인쇄가 완료되고 천도교의 유명한 출판사인 개벽사에다가 슬쩍 숨겨놓습니다. 5만 2천 장을. 누가 인쇄했냐면 여기 박래원이 다 인쇄했습니다. 개벽사는 출판 인쇄 시설이 있으니까 다 찍어갖고 딱 숨겨놓은 거죠. 근데 뭐가 잘못되려는지 일이 벌어지죠. 6월 4일 날 종로경을 찍었어. 참 종로경을 짜서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중국의 위조지폐 관련 수색을 하다가 위조지폐 관련자를 이렇게 해서 탐문하고 뭐 수색하다 보니 만세운동 경문이 한 장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대한독립당이라고 써있고 난리가 난 거죠. 6월 4일 날. 그래갖고 6월 6일 개벽사를 급습해서 경문 5만 장을 다 압수하고 박래원 등 50명을 연행하고 상해에서 온 경문, 이거는 김단야가 쓴 겁니다. 김단야가 상해에서 보낸 경문 5천 장은 서울역으로 이렇게 택배로 온 거를 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5만 장과 5천 장이 다 뺏기게 되는 거죠. 참 슬픈 일이죠. 6월 6일입니다. 그리고 6월 7일 날 권오솔과 박민영이 체포되고 일본군 1만여 명을 서울에 집결시키고 경찰 3,500여 명을 서울로 차출해서 일제 검문을 시작하고 체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말이죠. 80년대 때 대학교 다닐 때 독립운동을 이렇게 공부할 때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립운동은 왜 실패한 것 같니? 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막 욕을 먹었어요. 야, 그건 패배주의야! 적이 강해서 졌다는 건 패배주의지! 그래서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주체적인 관점에서 운동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뭐 잘못한 것처럼 죄송해요. 근데요, 제가 그 이후로 30몇 년 동안 계속 독립운동을 공부했는데 그게 맞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한 곳에, 식민지 지배한 곳에 어떤 승리한 독립운동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애들 장난이에요. 1917년 10월 혁명 나기 며칠 전에 지노비에프와 까메네프가 야, 우리 봉기할 건데 나 봉기 반대 라고 신문지상에 발표했잖아요. 우리 봉기할 건데 나 그거 반대, 좀 못하게 좀 해줘. 말이 돼요. 그런데도 러시아 제국은 아무 손을 못 쓰고 10월 우리나라 날로 11월 7일이죠. 11월 7일, 10월 25일 날 혁명이 성공하잖아요. 혁명 별거 아니야. 그냥 아무도 없는 동국에 가서 그냥 깃발 꽂은 거야. 끝.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시도 없이 다 죽어요. 없는 것도 찾아갖고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진짜 일본 제국주의 지배가 정말 악랄하고도 정말 촘촘하고도
예. 그 다음에 물살 틀어놓는 방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월 4일날 저걸 발표하고요. 일본 제국지가 발칵 뒤집혔답니다. 아니 5일도 6일밖에 안 남은 시위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우리가? 저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아마 독립운동사에 정말 크게 남았을 텐데 전혀 몰랐답니다. 그래갖고 다 체포해서 이때부터 고문을 하죠. 당시 권오설 일제경찰 조서를 보면 정말 분노가 치미는데 뭐라 그러더라? 적절한 방법으로 뭐 진술을 유도했지만 계속 불응하여. 적절한 방법이란 건 고문을 말하는 거죠. 권오설 선생이 이틀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일제가 어떤 고문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틀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는 건요. 그건 초인적인 겁니다. 예. 1시간도 못 버팁니다. 보통 사람은. 근데 그 이틀이 고문 경관한테는 골든타임이죠. 그 하루 내로 딴 사람을 또 잡아들여야 되는데 예. 그렇게 이겨내셨으니 30년에 3년 만에 돌아가시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잡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권오설한테 받은 명도 있고 그래서 종로 3가를 시작으로 해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통동계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8곳에서 만세 시위를 했고 2차 만세 시위 기도 사건이 있는데요. 6월 16일 날 배제고보. 이건 제가 왜 넣냐면 제가 배제고보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습니다. 배제고보가 6월 10일 당일에는 일부 참가했지만 배제고보 학생들이 다시 2차 만세 운동을 준비했지만 대거 검거되는 사건이 6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시위와 항거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원래 기획했던 거대한 투쟁은 못 이뤄졌죠. 아까 했지만 군대 경찰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았겠죠. 이미 다 누설됐고 군대가 1만 명이나 배치되고 있는데도 끝까지 투쟁했던 이 학생들 정말 우리가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그 얼을 우리가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만 세운동 전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0만 세운동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뺏겼던 5만 장에 해당하는 그 경문들, 또 뺏겼던 5천 장의 경문들, 그 다음에 경문을 뺏겨버렸으니까 이병립이나 이선호나 아까 그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 또 대표적인 사람이 이현상이 있었습니다. 이현상 나중에 남부군 위원장이 되죠. 이현상도 중앙고보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상, 이병립도 이선호도 중앙고보생이고요. 이병립은 중앙고보를 나와서 연희-전문에 있었죠.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분들의 인적 상황을 쭉 보면 말이죠. 연희-전문하고 중앙고보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권오설 일생 말씀드렸죠. 권오설 선생이 어딜 다녔다고요? 중앙고보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오설 선생을 딱 떼버리고 중앙고보가 혼자 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하면 안 돼요. 권오설 선생의 사촌인 권오상 선생이 중앙고보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고요.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중앙고보의 중요한 조직적인 발들을 갖고 있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의 경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독립당이라는 이름의 경문입니다. 당연히 권오설 선생이 직접 쓰신 거고요. 당시엔 뿌리질 못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당시 대표적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식민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 글이에요. 네, 문건입니다. 문건. 민족 해방이 곧 계급 해방이고 정치적 해방이 곧 경제적 해방이다.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공산당은 계급 해방을 원하고 민족주의만 민족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조선공산당 자체가 민족 해방운동이 꼭 계급 해방운동인 걸 이해했다는 거.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식민지 민족이 모두 무상계급이다. 식민지하에 있으면 유산이고 무산이고가 없다. 즉 식민지 민족의 해방을 이루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전진할 수 없다. 이런 걸 말해준 거죠. 최후까지 싸워서 완전 독립을 쟁취하자 조선 독립 만세 이런 식의 내용들이 격고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격고문 속에는 말이죠. 전단이 4종류 전단이 같이 있었는데요. 4종류의 전단이 있는데요. 각각의 제목은 대한독립 만세, 그 다음에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라,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 산업은 조선인 본위, 이 4개의 전단이 있었고 전부 다 권오설 선생이 쓴 겁니다. 역시 뿌리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다 일본 경찰 보관돼 있다가 나중에 밝혀진 거죠. 일본 경찰이 퇴각하고 나서. 자, 4종의 전단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전단입니다.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괜히 제가 이거 타이프 치면서도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네,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구미호 같은 일본인을 조선의 영역으로부터 구축하자. 우리로서는 좀 생경할 수 있지만 당시의 민중의 정서에 딱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의 그 정말 이게 탄압과 그 못 살게 구는 것에 뭘 구미호 같은 놈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3천년을 광복하기 위해서 2천만의 죽을 힘을 다하자라는 내용들이고 점점점 찍은 거는 좀 몇 개 생략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경문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경문입니다. 일체 납세를 납부하지 말라. 예. 일본 물화를 배척하자. 물산장려운동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죠. 조선인 관리는 일체 퇴직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는 소장료를 주지 마라. 일본인 교원에게는 교육을 거부하라. 라는 식의 어떤 행동 강령들이 쫙 돼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아까 제가 조선공산당에서 5월 달에 4월 달이죠. 4월 달에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회의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료들이 다 나왔죠. 소련이 망하니까 그런 회의록들이 다 나와서 참 좋습니다. 회의록들이 다 있는데요. 회의록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가 이르다. 시기상조론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일본 놈들 다 죽여버리는 테러 작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권오선 선생이 잘 설득하고 해갖고 그거는 아니다. 지금 딱 만세 시위 운동을 하는 게 적절한 시위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런 식의 구호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문이 참 재밌습니다.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 예.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가 재밌나? 딴 거하고 헷갈렸네요.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는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하라. 야, 그 당시로서 굉장히 좋은 민주주의적 슬로건이죠. 보통 학교 용어를 조선어로 하라. 당시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했죠. 그걸 일본어로 고국어라고 합니다. 일본어가 국어고 우리나라 말은 조선어라고 했습니다. 조선어를 보통학교 용어로 하라. 보통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입니다. 보통학교장은 다 조선인으로 하라. 일본인 교장은 없애라 이거죠. 중등 이상 학생 집회는 자유로 하고 대학은 조선인을 중심으로 해라. 보통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센 구호가 되어 있지만 중등 대학은 온건한 구호로 잘 되어 있다는 말 수 있어요. 따라서 운동의 어떤 수위와 능력에 맞게 슬로건의 수위를 조절하려고 했던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있는 조직은 아니죠. 대한학생회라고 표방을 해서 경문을 뿌리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 얘기였는데 아까 세 번째가 잘못 얘기했죠. 산업은 조선인 본위로 라는 문건인데요. 동양척식 회사를 철폐하라. 동양척식 회사는 우리나라 땅을 다 일본인들한테 넘긴 또 대지주들한테 넘긴 대표적인 식사은행이죠. 일본 이민제를 철폐하라. 이민의 무분별을 일본 놈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란 얘기죠. 군농회를 철폐하라. 당시 군농회가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폐하라. 잘 보시면 말이죠. 동양척식회사 군농회 다 농민과 관련된 슬로건입니다. 근데 제목은 산업은 조선인 본위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공산당 그러면 뭔가 노동자에 대한 구호를 내걸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시 민족혁명에서는 농민이 제일 중요하고 농민에 관계된 구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권오선 선생이 농민 중심으로 슬로건을 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농민의용단이라는 없는 조직입니다. 없는 조직의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문을 하나 만들어도 당시에 민족혁명의 요구에 맞는 그런 슬로건을 만들려고 권오선 선생이 많이 애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문의 제목은 복상통곡하는 민중의 격함이라는 경문인데요. 아까 서울역에서 압수됐다는 5,000장의 문건을 말합니다. 조선공산당 1차 공산당 중에 망명자인 김찬, 조봉암, 김단야 등이 썼다고 되어 있고요. 초고를 김단야가 썼으니까 김단야가 거의 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쓴 거를 이제 운송을 했는데 역시 뿌리지는 못했죠. 이거를 압송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본 경찰이. 굉장히 긴 글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을 울렸던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60만세 운동이 어떻게 기획이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래는 아까 국민당 말씀드렸죠? 국민당이 중심이 돼서 국민당은 조선공산당 플러스 천도교입니다. 원래 둘이 같이 뭘 하려고 했냐면 5월 1일 메이데이 때 메이데이 시위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메이데이 시위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기획하고 있던 중에 순종이 죽었습니다. 순종의 이름이 이척인데요. 이척. 승하했다고 하기엔 좀 우리도 창피해요. 그래서 어쨌든 순종이 죽었습니다. 근데 순종이 죽은 거에 대해서 모든 이제 우리 조선의 민중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울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거를 당시 권오설이 목도를 하고 이거를 김단야하고 다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5월 1일 메이데이보다는 온 민족이 지금 슬픔에 빠진 이 상황에서는 순종 승하에 대한 장례식을 갖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세 시위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메이데이 계획이 60만세 운동 계획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통곡하고 있는 민중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우리들 민중의 통곡과 복성은 결코 이척, 순종입니다. 이척의 죽음에 있지 않다. 이척이 죽어서 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통곡은 만국의 슬픔을 토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복상은
각자의 죽음을 표하는 것이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흰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복상은 흰 옷을 입는 거죠. 울 때는 같이 울고 울음을 그칠 때는 같이 그치자. 고함을 부르면 같이 부르자. 금일의 통곡, 복상의 충성과 의분을 돌려 우리들의 해방투쟁에 바치자라는 아주 긴 글인데요. 가장 가슴을 울렸던 부분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걸 뿌리지 못했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어쨌건 여기까지는 뿌리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오설이 쓴 5개의 글, 김단야가 쓴 이 글을 다 압수당했기 때문에 뿌리지 못하게 됐지만 고려공산 청년의 회원이기도 하고 그 지도를 받고 있는 이병립과 이선호가 만세 시위를 해야겠는데 문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6월 8일 9일 날 짧은 경문을 만들어서 그 전단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전단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전단지의 내용은 부랴부랴 만들었고 얼마나 은밀하게 이게 등사를 했겠습니까? 밀면서. 그래서 몇 개의 글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경문은 딱 2줄입니다. 2천만 동포야, 원수를 몰아내자. 피해값은 자유이다. 대한독립 만세. 이런 경문을 종로삼가에서 뿌리면서 시위라고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는 걸 스스로 그 길을 갔답니다. 아까 얘기했던 통동계 중앙고보와 또 하나 어디죠? 했던 통동계 학생들의 경문은 조선민조가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결단코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독립 만세라는 경문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경문의 주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민족 대표 김성수 철암선 체린입니다. 아, 이거 정말 이 통동계의 유머가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게요. 김성수는 아시다시피 동아일보 사장이죠.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이 민족협동전선이라는 것은 조선공산당과 조선일보 계열과 천도교가 한 겁니다. 조선일보와 천도교는 비타협파였죠. 비타협 민족주의였고 동아일보는 이미 22년도에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을 발표한 이래로 자치론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동아일보는 송진우, 김성수 등등을 통해서 이광수가 한패가 돼갖고 자치로 빠지고 20년대 자치는 30년대 임전보국 사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일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자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사상의 뿌리가 되는 건데 그 대표인 동아일보 김성수. 최남선 더 잘 아실 거고 체리는 천도교 심파니까 구파고 대립한 자치론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이걸 뿌렸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통동계는 진짜 자연발생 조직이고 5명이 모여갖고 이제 준비하다가 야, 민족 반역자까지 내 이름으로 뿌리자. 그럼 쟤네들까지 우리한테 동의했다는 거니까 더 효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건 기록을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요. 이걸 6월 10일 날 뿌리니까 그날 당일 저녁에 이 3명이 연행이 됐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김성수가. 아니 뭐야 이거 나는 자치론인데 뭐야 내가 이런 거 안 해요. 이러면서 막 설레발 쳤겠죠. 그래서 이 통동계의 목표는 달성하지 않았나. 한 달이라도 맞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이런 일본 애들은 참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6월 10일 이제 만세운동이 지금 조선공산당하고 천도교하고 손을 잡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조선공산당이 다 이제 주도한 거지만 그러면 조선공산당은 다 잡아들이고 다 고문하고 거의 옥중에서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거든요. 근데 천도교는요, 몇 명만 잡아들이고요, 심하게 수사하지 않고 천도교도 그대로 뒀어요. 박래원 등 몇 명만 수사하고요, 그대로 둡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얼마나 대단한 제국주의인가 하면요, 다 분리해서 탄압의 정도 수위도 다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가장 일본 제국주의가 볼 때 악질적인 놈은 가장 심하게 탄압하고 회유하거나 옆편 정도 둬야 되는 건 요 정도만 탄압하고 아주 친한 애들은 김성수 선생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랬을 겁니다 아마. 아니야 난 이건 아니네. 이건 오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건 정말 히틀러가 본받아야 돼. 히틀러는 그렇게 못하고 다 싸그리 하니까 그 거대한 레지스탕스 대열이 생겨서 히틀러 반대는 거대한 대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공산주의자를 차단하고 사회주의자, 카톨릭, 유태인을 다 그냥 싸그리 타라고 하니까 다 단걸 똘똘 뭉쳐갖고 히틀러가 싸우게 돼 있죠. 걔 수준이 낮아요. 천도교는 그대로 뒀다는 거. 이 점을 잘 좀 아시면 우리가 여기서도 또 배울 게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얼만큼 정말 치가 떨리는 제국주의인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설의 철저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권오설 선생이 이제 30년에 돌아가셨고요.
이제 고문사하신 거죠, 사실은. 2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관에다 싣고 이제 관이하고 이제 이게 이 철저관 바깥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고 이제 뭐 포장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안동으로, 고향인 안동으로 이제 관이 내려가서 안동에다 이제 안치가 되는데요, 마을에. 이제 안동역에 이제 이 관이 도착했으니까 안동 근처 영주, 안동, 봉화의 주민들 수천 명이 모여서 20몇 킬로를 이 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 권오수 선생에 대한 마음과 민족 독립의 마음을 함께 갖고 따라갔겠죠. 그래서 이제 묻혔겠죠. 묻히고 나서 세월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예. 권오수 선생이 훈장을 받은 것도 2005년이니까 2005년 전에는 가일마을에는 권오설의 권자만 꺼내도 권오설 선생의 양자인 권오기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집안을 말씀드리면 권오설 선생의 첫째, 권오기 선생의 둘째, 권대웅 선생님이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두 번째가 권오기 선생, 세 번째가 아까 해방일보 사장을 했던 권오직 선생의 삼형제인데요. 자식이 둘째인 권오기 선생의 아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권오설 선생도 자식이 없고요. 권오직 선생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오기 선생의 친자인 권대용 선생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요. 권대용 선생이 둘째 친자인데 대를 이제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첫째인 권오설 선생의 양자로서 권오설 선생의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형무소를 작년에 처음 오셨어요. 자기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곳을 못 와본 거죠. 2005년도에 훈장을 주고 나서도 못 와봤다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게 또 어떤 화가 미칠까? 또는 하나는 또 마음이 떨려서. 박종철 열사가 죽은 남영동에서 고문당하신 분들은 그 곳을 못 들어갑니다. 가슴이 떨려서. 그리고 권대용 선생님이 지금도 뭘 하시면 우세요. 말씀하실 때. 지금 이제 안동에서 행사를 하고 계시겠죠? 권대용 선생님이 이제 주도를 해서 2008년도에 이거를 이장을 하려고 파봤더니 이 철제관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철제관, 당시 철제관이 있어요. 다 나무관인 거지. 철제관에 놓고 이걸 용접을 다 해버린 거야. 못 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고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권오설 선생의 죽음이 또 다른 민족운동의 도화선이 될까봐 아예 그냥 씨를 그냥 밟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꼭꼭 박아버렸다 이거죠. 자, 일본 제국주의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관 하나도 그리 여사롭게 넘어가지 않는 그 어떤 악랄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안동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우리 여기 이제 끝나신 다음에 혹시 우리 추모제 끝난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여기 이제 역사관이 있죠. 역사관을 돌아가시면 60만세 운동관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일부가 거기 써 있고요. 권오설 선생도 당연히 있고 권오설 선생의 철제관의 모형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철제관 한번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의 60만세 운동에 대한 이 관이 생긴 것만 해도 굉장히 기쁜 일이다. 기쁘다고 얘기하면 뭐지만 어쨌건 만사지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성 트로이카 관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주체가 경성 트로이카 프로젝트거든요. 또 10월 26일에는 경성 트로이카 관련된 행사를 여기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고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